이번 강의는 제2장 유역 및 하천 조사는 유역의 일반적인 특성과 하천 관련 계획들을 우리가 수립하는 걸 준비하죠. 그것에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하는 것을 수립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천 측량이나 하상 재료 그런 거 조사돼야 되고, 하천 시설물들 이런 거 조사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강수량, 수위, 유량, 수질, 하천 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해야 됩니다. 먼저 유역을 잠깐 살펴보죠. 유역이란 강우가 내려가지고요, 하천으로 물이 모여드는 그런 주변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유역을 집수구역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 다른 말로는 분수계라고 되죠. 경계를 분수계라고 얘기도 하지요. 그런 유역 조사는 유역의 평면 및 입지적 특성, 지질, 토양, 토지 이용 그런 것들을 같이 조사해야 됩니다. 이 조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사를 해야지 강우하고 유출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유출량하고 홍수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역 특성이란 뭐냐라는 거죠. 유역 특성이란 유역의 평면적 특성, 입지적 특성, 지질, 토양, 토지 이용, 그 다음에 사회적 역사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걸 말합니다. 쓰이는 자료, 도구들이 오토캐드나 ArcGIS, 웹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역이 평면적으로 보면요, 최원 유로 연장 제일 먼 거죠. 그래서 유역길이라고도 하고요. 유역의 연장, 유로 연장이죠. 유로 연장. 이건 유역의 길이고, 이거는 하천의 길입니다. 면적, 유역 둘레, 유역 평균폭, 형상인자, 그다음 수계밀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라는 걸 잠깐 보죠. 오토캐드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들어냈는데 다양한 도면 작성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cGIS라는 것이 있습니다.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죠. 지리정보 체계에서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S3사에서 제공하는데요. 그 안에 세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하나가 ArcView,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죠. 그 위에 ArcEditor, 그 다음에 ArcGIS, ArcInfo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cView가 가장 간단하고 그거를 좀 더 형상시킨 더 넓은 범위로 구하는 게 ArcView고 에디터고요. 전체 기능을 가진 ArcInfo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화 강의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문 조사한 연보죠. 변청 과정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기상 30년보 언제인지 책에 나와 있을 텐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우리 해방 후에 이제 건설부에서 수장국에서 만든 하천 수문 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유량과 수위 기록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요즘엔 모든 것이 다 정보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강홍수통제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와미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와미스 안에 거의 가면 거의 쳐다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리정보 시스템 림GIS 여기서 전부 관리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EGIS가 있고요.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료를 구하는 데는 기존에 수집된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상 및 강우죠. 기상관측소입니다. 기상관측소는 이런 형태로 구성되고 이건 AWS죠. 강우 기록
풍향이라든가 그런 것들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 레이더 관측소도 있고요. 강우 레이더는 전부 7개가 있습니다. 그다가 대형, 소형 관측소도 있고요. 그래서 각 관측소들이 담당하는 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상 레이더하고 강우 레이더로 찾을 수 있는데요. 강우 레이더는 지상 근처의 강우 상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상 레이더는 고도 200m 대기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 특성을 조사하는 건데요. 하천 특성에는 치수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계획하고 정비 할전, 하천 정비 상황을 이런 식으로 양식을 적어서 만들 수 있고, 모든 자료들은 림 GIS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가 관심을 가진 아니면 계획을 잡으려는 하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이전에 하천 계획을 전부 찾아볼 수가 있죠. 치수 시설물, 제방이라든가 제방 시설물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시 파재나 결구에 등 제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또는 복구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방 안전성 조사할 때 이런 자료들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형 측량인데요. 요즘에 지형 측량은 옛날에는 광파기들을 많이 쓰는데 요즘엔 측량용 드론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천조사 핵심인데 최신 측량 장비로는 라이다라는 걸 씁니다.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지형을 측량하는 건데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냥 정밀한 측량이 가능하고요. 현장에서 쓰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하면서 전체적 용도하고 쉽게 접근 드론 측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현재는 이제 하상재료 조사라든가 식생 조사 같은 거 아직까지 문제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정밀도라든가 그런 데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수 조사는 이수 시설물을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천수 사용량, 지하수 사용량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요. 하천 이용 조사는 고수부지 현황이나 신수시설, 그 다음에 거기서 하천에 관련된 축제 및 문화행사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숨은 양들을 조사하는데, 숨은 양 조사는 그게 이제 유량하고 유사량이 가장 중요한 숨은 양입니다. 하천 계획 시 사실은 수위 자료라든 강수량 자료들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량은 홍수 시에는 보통 부자법을 쓰고요. 평저수 시는 유속계라든가 ADCP를 많이 씁니다. 상시 측정을 위해서는 HADCP를 많이 쓰죠. 최근의 동향은 전파 해석계나 영상 유속계들을 쓸 수 있는데요. 이 두 장비는 굉장히 편리하게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데 아직은 개발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존 관측 자료들은 전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관측한 자료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까 얘기한 와미스라든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량을 조사하는 데 가장 간단한 부적법이죠. 측선을 만들고요. 횡단면입니다. 여기서 부자를 떨어뜨리면 제1측정 단면과 제2측정 단면을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여기서부터 지나갈 때 딱 스타트를 해서 여기 도착했을 때 그러면 시간이 얼마다, 그 다음에 구간의 거리가 얼마다 그래서 수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홍수 시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장비인데 사실 정확도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나 시간과 경비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정파의 속도에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쓰는 편한데 정확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하천 흐름하고 정확하게 평행하게 정렬이 되지 않으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쓰기는 편하지만 정확도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 측정을 한다는, 한 점을 측정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유속계는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시간 t하고 t 플러스 델타 t 두 개의 사진을 찍으면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입자들이 이만큼 움직여가게 됩니다. 영상에서 이만큼 움직였을 때 이것을 이제 축적으로 바꾸면 그 유속이 되게 변이가 될 거고요. 그걸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델타 t로 나누면 유속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용화는 아직 안 되고 고유 속도는 굉장히 좋은데 평저수 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CCTV를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돼서는 수자학회 수리분과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ADC 현재 실용화되는 가장 좋은 장비로는 ADCP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ADCP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ADCP는 이런 여기서 초음파를 이런 4개의 빔으로 보냅니다. 초음파 빔을 각각은 약 20도 정도 차이가 있고요. 4개의 빔을 보내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이 방향 유속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트랜스폼해서 이 방향 유속으로 환산하는 거죠. 이 배 아래에 이렇게 ADCP를 달고서 쭉 끌고 가면 전체 유속을 계산하고 수심을 계산해서 유량을 환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장비입니다. 다만 문제는 고가이고 홍수시에는 배를 띄워야 되는데 홍수시는 이 배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홍수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DCP는 평저수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사 문제는 정확한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유사에 관련돼서 연구가 우리나라에 활발하지 않은데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는 생산토사, 유출토사, 유송토사라고 구분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유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유송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유사는 표토침식과 산집을 생산되는 유사죠. 유출토사는 생산되는 것이 유출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유출토사는 생산유사에다 곱하기 유사 전달률 이렇게 곱한 것이 유출토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천내로 들어오게 되면 하천에서 이동하는데 이게 유송토사 또는 유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유사는 또 크게 이제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소류사하고 부유사로 구분이 되고요. 소류사는 하상 위를 움직이는 놈이고 부유사는 유수의 날 위에서 수중에서 떠서 이송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하상투유사와 세류사로 구분이 됩니다. 하상투유사는 하천 흐름과 하상재료 특성에 의존하는 유사고요. 그러니까 수리량에 의존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류사입니다. 세류사는 워시로드라고도 하는데 세류사는 상류에서 공급되는 쪽쪽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의 공급량에 의존하지 수리량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불가능한 유사를 세류사라고 합니다.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유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효섭 박사님이 2007년에 지은 하천수리학이라는 책을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 유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유사 측정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수심적 D74 수심적분 부유사 채축인데 여기다가 요 뚜껑을 열고 요 안에다가 이런 병을 넣습니다. 그리고 병을 넣고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올리게 되면 이 노즐을 통해서 이 안에 시료가 담겨야 되죠. 이 시료를 분석해서 농도를 구하고 유사량을 계산합니다. 근데 사실 적절히 측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요즘에 최신으로 나온 장비는 이렇게 생긴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하는 게 아니고 직접 유사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상당히 고가라 문제가 있긴 한데
아주 간편하게 유사를 측정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측정이 가능한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해야 될 주요 자료 중에 하나가 하상재료입니다. 근데 하상재료는 모래 하천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뭐 체분석을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자갈하천입니다. 체분석을 할 때 시료의 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W는 0.082, B의 max의 1.5승인데 Bmax가 뭐냐면 다이아메터예요. 예를 들면 그 지점의 최대 입경이죠. 그곳에 보시면 그걸 밀리미터로 나타낸 겁니다. 요것에 1.5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최대 입경 한 10cm다. 10cm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약 80kg입니다. 80kg은 쌀 한 가마니죠. 이만큼의 시료를 채취해서 체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오차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시료를 채취할 수가 없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면 대종천이라는 하천에 담양번호 59번에 여기 보고서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D50이 4.2mm, D 평균이 7.9mm. 1cm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평균적으로 한 50mm 이상쯤 됩니다. 제일 심한 데는 이런 데죠. 밀양강이에요. D50 0.16mm, D 평균 0.62mm래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0.62mm예요? 한 7cm 이상 되죠. 이렇게 오차가 큽니다. 그래서 화상 재료를 제대로 분석하는,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그 다음에 하천 계획을 잡을 때는 하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동됐는가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상 변동량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하상 변동량을 조사하려면 유로의 평면적인 중단적 변화를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재를 어디서 얼만큼 채취했느냐 현황도 조사해야 되고요. 구조물이 어떻게 설치되냐, 구조물 중에 특히 중요한 게 고나댐이죠. 그게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라는 건데요. 그걸 이제 하상 변동량을 보통 이제 측량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측량한 뒤에 계산해야 되는데, 측량이 잘 안 됩니다. 지형 측량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 다음에 추정을 하려고 하니까 추정이 적절한 모형이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나라에서는 1차원으로 핵라스를 쓰고 있는데 핵라스 사실은 조금 정확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는 이걸 모델을 검증하려면 이 위에서 들어오는 유사량 자료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자료가 거의 뭐 엉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상태 입도 분포 이것도 신뢰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낙동강의 본류 구간을 235.47에서부터 250.92km까지 모델링을 한 건데요. 보시면 상주보 바로 직하루에서 상당히 하상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낙담보 근처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천 함유점 위치에서 들어온 유사 때문에 여기에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러프하지만 전체적인 하상 변동 경향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역시 이 하상 변동량 추정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천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걸 조사해야 되는데요. 여기 필요할 것은 수질 관련 조사, 하천 생태 조사, 하천 환경 특성 분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천 환경 조사 자료 실제로 하천 계획에 활용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사자하고 이용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라는 사람들은 하천 생태 일만 하천 생태라고 그러죠. 하천 생태는 조사하는 사람들이 하천 생태에 관련된 학자들이라든가 기술자들이 할 거고요. 수질도 하천 수질 전문가들이 하겠죠. 그런데 하천 계획을 할 때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수리 전문가들이, 하천 수리 기술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하천계에 필요한 내용들을 저 사람들이 적절히 조사해 줄 수 있느냐? 참 큰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방법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조사 자료들을 어떻게 하천계획에 적절히 이용할 것인가라는 게 아직 정립이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용 방법상의 제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지요. 여기까지가 하천 및 유역 조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